수알머슨과 길잡이 사형쌤의 수학수다. 재미있는 수학수다 레스토리즈 그 63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형쌤이요. 수알머슨이요? 정말 안녕하세요. 수알못일까요? 좀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자, 지난 시간에 순환소수를 다시 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네. 우리가 모르는 값이지만 그 미지의 양을 네. 안다라고 가정하고 그 미지수의 값을 그냥 x야 음. 라고 설정한 다음에 등식을 세운 후 네. 그 등식의 기본 성질을 활용해서 네. 그 주어진 미지수의 값을 구해내는 과정을 봤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순환소수를 분수꼴로 바꿀 수 있다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뭐가 또 생겼나요? 자연스럽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건 뭘까 하는 거예요. 0.99999 그렇죠. 한다. 그래서 0.9가 한없이 반복되는 꼴인데 네. 이것도 아까랜다.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둬볼까요? 네. 양쪽에 10을 곱해주면 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10x에서 x를 빼는 건 얼마? 9x. 9x. 얘에서 1을 빼주면 이 9. 뒷부분 사라지니까 9가 되고 따라서 x는 얼마? 1이 되네요. 그래서 0.999 땡땡땡이 사실은 얼마? 1이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네요. 9가 아무리 많이 반복되어도 그 값이 1과 같아질 리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이 1과 같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을까? 그럼 이 결론은 과연 옳은 결론일까? 틀렸다? 아니요.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 한없이 가는 값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이 필요? 그냥 일이라고 해요. 그냥 일이라고 합시다. 여태까지 다 계속 그랬잖아요. 접한 원과 직선이 접한 점을 수많은 점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로 했잖아요. 이것도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되게 이상적인 형태의 도형이란 개념을 설명하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 이것도 그냥 그래요. 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차가 생기나요? 나중에? 그렇게 그 생각하면? 오차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점점점이라는 한없이 가는 이 무한한 값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새롭게 사실 좀 해야 돼요. 왜들 그렇게 궁금했던 거죠? 그냥 점점점이잖아요. 반복된다. 예전에 제논의 역설 했던 거 기억나죠? 네. 화살이 나한테 와서 꽂힐 리가 없다. 그래서 절반 또 절반 2분의 1, 계속 4분의 1, 나누다면. 그쵸 8분의 1. 그럼 무한계의 점이 존재하니까 무한계의 점을 유한한 시간에 화살이 통과할 리는 없다. 이런 것처럼 이 무한한 값을 다루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이 무한한 값을 요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냐를 해결한 것은 18세기 무렵의 일이에요. 해결을 했어요. 예, 불과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야, 누가 이렇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다들 그러게요. 편하게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뭔가 좀 찜찜하게 설명한 것 같은 느낌? 수학자들은 왜 이렇게 찜찜한 게 많아요? 찜찜하기 싫은 거죠, 수학자들은. 단순한 거 좋아한다며요. 그냥 일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단순 명쾌하게 이건 이거야라고 딱 떨어졌어야 설명했으면 돼요? 좋겠는데 그렇죠. 이건 그게 아니니까. 근데 실제로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방정식을 저는 안 가르쳐 주셨네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네. 이렇게 등식을 세워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같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 둘이 같다라는 의미인데 요 점점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네, 이거는 나중에 같이 이야기해 보기로 해요. 근데 왜 지금 말씀하셨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0.99 요게 사실은 누구랑 같다? 일이랑 같다. 일이랑 같다라는 것.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럼요. 저 중학교 때 저거 둘이 왜 같지를 되게 오래 고민했었거든요. 전 관심도 없었어요. 왜 그런 데 관심을 갖죠?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궁금한 분들 있으세요? 자, 어쨌든 이상한 그래서 분들이야. 이 무한에 대한 이야기들은 네. 정말로 또 재미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그 뒤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이런 거 나오는 것 자체가 17세기니까요. 네. 소수골 표현 자체가 나오는 게 음. 그리고 불과 얼마 안 돼서 이제 이런 해결책이 또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참 18, 17 이 시기에는 많은 것들이 변화가 컸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 이제 16세기부터 르네상스 시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세를 과학과 수학의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제 종교가 사실 세상을 지배했던 시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세에서 벗어나서 다시 인본주의 시대로 넘어오기 시작했던 그 시기에 그리스 그 시기에 다시 고민하게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고전이라 그러죠. 고대 그리스인들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시 이야기되고 예, 새롭게 궁금해하고 이야기가 되고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그걸 해결점을 찾기 그렇죠. 위해서 찾기 위해서 고민들을 또 하고 노력들 하고 그러다 그랬던 보니 시기가 이제 요 시기였던 거죠. 18세기 요쯤에서 그것들이 다 해결이 된 지점들이 그렇죠. 나온 건 발음에 주의해 주세요. 18세기. 자, 죄송합니다. 18세기. 그것도 이상한데요. 뭔가 이상한데요. 욕하고 싶나 봐요. 자,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지난번에 기왕의 순환수도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런 좀, 것들이 예, 있더라.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 하나를 더 소개를 한 것뿐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원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네. 주어진 등식 안에 미지수를 품고 있어서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을 뭐라고 하자. 뭐라고 하자. 예. 뭘까요? 모르죠. 방금 전에 순위 질문했던 바로 그예요. 방정식. 예. 야, 품고 있어서 이런 되게 문학적인 단어 아니에요? 제 언어예요. 보통 교과서에는 미지수가 있고 등식인데 그렇죠. 처음 들어 수학 문학 이런 글에서 예. 품고 있다라는 단어는 찾기 힘든 단어였어요. 알이 아니라 어쨌든 미지수를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식으로서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등식을 뭐라고 부른다? 방정식이라고. 네,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 답이 중요하지 않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정식의 의미가 뭔지는 이제 좀 알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미지수라는 것이 이제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결정되는 특히 등식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다 모르는 단어네요. 등식은 옳고 그름만 알겠어요. 등호를 품고 있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등식이라고 해요. 등호를 가지고 있는 식. 여태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등식의 기본 성질을 다 이야기했어요.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으면 A하고 C도 어떤 거다? 같다. 같은 거다. A랑 B랑 같으면 양쪽이 같은 만큼 더해도 같다. 같다. 양쪽이 같은 만큼 곱해도 같다. 같다. 사실 이렇게만 표현하는 이유는 더해지는 게 음수일 때가 사실 빼는 거고 곱해지는 게 역수일 때가 나누는 나누기. 경우이기 때문에 같으면 나눗셈하고 뺄셈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A랑 B랑 같으면 A를 여러 번 거듭 제곱하는 거하고 B를 동일하게 여러 번 거듭 제곱하는 것도 같죠. 같을 거고 제곱근을 취한 것도 같다. 예, 같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등식이 가지는 기본 성질이에요. 네. 그랬을 때 그 등식을 참이 되게 만드는 x의 값 미지수의 값을 뭐라고 하자? 방정식의 근 또는 그게 답인 거죠. 해라고 하자. 이제 방정식에 대한 용어들에 대한 정리예요. 네. 그러면 등식이니까 그 근이나 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건 등식의 기본 성질들을 활용하는 네.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써선 안 되는,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이런 아이를 영어에서는 이퀘이션이라고 표현해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등식이에요. 이퀄이란 말 알잖아요. 네.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등식이라는 명사형으로는 이케이션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우리말로는 방정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용어도 의미가 있어요. 이 용어가 가진 의미는 좀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네. 그러면 이러한 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처음 등장했던 건 사실상 고대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또 거기까지 올라가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 아니 고대 정말? 그리스가 아니라 그 더 전.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리스도 전이든 예, 이미 고대- 그때부터 다 숫자라는 개념을 쓰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고대 이집트 예를 들어서 사실 이집트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뭐 인도 사대 상하, 문명이라면. 사대 문명 혹은 여타 요새는 이제 사대 문명이란 말도 잘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문명들의 흔적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아직까지는 뭐 이집트라든지 이런 사대 제일 많이. 문명들이니까 이 네 개 문명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이집트만 하더라도 사실 사람들이 여럿 모여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안 왔다. 예, 그래서 그 석이라는 관리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집트의 기록 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일 강변에 자생하는 갈대 일종 파피루스 파피루스. 껍데기에다가 기록을 남겼는데 아메스 파피루스라는 게 전해져요. 왜 아메스 파피루스라고 하냐면 그 파피루스 중간에 이 파피루스를 지은 사람 이름이 나와요. 아, 예, 아메스라는 서기관이 이름이요. 지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영국 대형박물관에 있어요. 왜 영국에 있어요? 존 린드라는 탐험가가 이집트에서 가지고 갔어요. 예,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서 자기 나라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국주의 시대의 어떤 예, 어떤 안 좋았던 보내줘야 돼요.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고 왜 있죠. 안 돌려줘요? 그래서 이제 영국 애들은 곧 죽어도 린드 파피루스라고 부릅니다. 진짜요? 예, 말도 안 돼요. 남의 문명을 가지고 가서. 예.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린드 파피루스라고 불렀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알려줬으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진실들이 알려지면서 저는 이제 린드 파피루스라고 부르는 대신 아메스 파피루스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영국에서 이거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집트한테. 그럼요. 근데 이게 또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집트가 그럼 그 옛날 그 이집트냐? 왜냐하면 영토 자체가 달라요. 옛날에 굉장히 강성했던 이집트하고 현재 이집트 많이 좀 쪼그라들었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가 자기 나라 문명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옛날 로마가 엄청나게 많은 땅을 차지했었잖아요. 그럼 그 로마 문명의 모든 유물들은 다 로마 그건 바티칸으로 아니죠.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생각보다 완전히 그 지역 사람도 아니고 가지고 온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 지역의 어딘가에다 그러니까 이건 갖다 줘야지. 그게 분명하지만 다른 유물이나 유적 같은 경우는 그거는 좀 몽환 경우들이 많은 찬탈해서 거죠.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 그렇죠. 나라의 거는 아니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 아메스 파피루스에 보면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이가 있고 순이 있는데 네. 뭐 햄버거를 빵을 40개를 사왔다는 거예요. 좀 적게 해요. 아무튼 40개가 40개를 사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형이가 몇 개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순은 사형이의 4배를 먹었대요. 그럼 나머지도 있나요? 예, 어떠니 5개가 남았대요. 예. 그럼 우리가 배워왔던 거기에다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순의 정체는 뭘까? 정체요? 예. 순이 먹은 양이 얼마가 아니라 미안해요. 정체요? 순이 먹은 빵은 몇 개일까요? 뭐 이런 질문이 아메스 파피루스에 있는 문제의 한 형태예요. 아메스 파피루스는 일종의 수학 문제의 풀이집인데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제시되고 그 밑에 그 문제의 해법이 같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미 비슷한 문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랑 거의 똑같네요. 예, 비슷하죠. 그러면 아메스 파피루스의 아메스라는 서기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나눴겠죠. 이렇게. 아,
경험적으로 이렇게 빵을 이렇게 분배를 해보면서 이렇게 분배해보면서. 몇 개 했더니 맞네 뭐 이렇게 네, 40개니까 아주 얼마 안 몇백 개 되니까. 몇백 개 아니니까. 이 사람이 아메스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랑 자, 그래서 아메스는 어떻게 했냐면 사영이가 몇 개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개 먹었다라고 해보자라는 거예요. 뭐요? 내 맘이에요. 이 다섯 개 몇 개인지는 이 5개 먹었다고 해도 좋아요. 그래요. 내 맘이에요. 상관없어요? 예, 상관이 없어요. 그럼 수는 5개에 몇 배를 먹었으니까? 네 4배를 먹었으니까 5, 4, 20개를 20. 먹은 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둘이 합해서 총 몇 개? 25개의 5개. 빵을 먹은 셈이 돼요. 네. 근데 이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결론이 아니에요. 40개를 사와서 40개를 사와서 5개가 남았으니까 둘이 먹은 양을 합해서 35개를 5개가 먹은 셈이 나와야죠.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5개라고 가정했더니 35개가 안 나왔어요. 그럼 더 많이 먹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값을 참값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내가 가정에서 얻은 값이잖아요. 네. 이 값으로 참값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35하고 20은 둘 다 5로 나눠지잖아요. 네. 5, 7에 35, 5, 25니까 약분하면 5분의 7. 7이 되죠. 요 가정에서 얻은 이 결과를 요 처음 가정했던 값에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죠? 7이 나오죠. 네. 그래서 사용이는 7개 먹고 수는 아. 7, 4, 28개를 8개. 먹었더니 35개라는 참값이 얻어지죠. 그래서 수는 28개의 빵을 먹은 거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아메스 파피루스에 나오는 이 정도 문제 해결법만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훌륭하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미 가정법이라는 훌륭한 1차 방정 시계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있었다라는 거죠. 야, 놀랍죠. 되게 현명한데요. 예. 어쨌든 이런 형태가 이제 초창기 방정식의 형태였던 거죠. 이게 초창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서기가 될 수 있고 좋은 거죠.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양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진짜. 얼마든지 몇백 개여도 사실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자, 이제 방정식의 의미하고 네. 방정식이 처음 출발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네. 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오늘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